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 분위기 나름 나쁘지 않아서 3대 지수가 장 후반에 강하게 힘을 내주면서 1%대 지수 상승을 보였죠. 다만 그런 온풍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라던가 추가적인 발언들, 시장에 크게 위협을 가하는 내용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일제히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죠. 나스닥 지수가 0.3%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03%로 가장 약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 불편한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지 못한 데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크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도 파월 의장이 고용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었죠. 일단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2만 3천 건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지도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해고와 고용이 모두 낮은 상황이다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 전월 대비 4.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급감한 지 한 달 만에 증가했는데 지난 1월에 급감했던 수치에서 2월에는 나름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으로 선회해주는 게 나왔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안에서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주택 지표도 앞으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들 확인을 해봤지만 오는 다음 주에 이제 PCE 물가 지표 발표가 있게 될 텐데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니만큼 다음 주 PCE 지표 때까지는 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미국 증시단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장에서 빅테크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GTC 컨퍼런스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해줬고요. 다만 지금까지 GTC 컨퍼런스가 열렸던 주간에는 엔비디아가 나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는데 올해 동안의 추가 상승력은 그닥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미만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 AI 비서인 메타 AI를 유럽에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추가적인 가격 급등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죠.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정고점 대비해서 거진 50% 가까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주가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에 나섰습니다. 일단 인하의 의견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해당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영국의 국제금리가 급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금리 동결과 관련된 부분 전 세계적으로 부담을 가하는 건 바로 미국의 관세 이슈가 되겠습니다. 오는 4월 2일 지금 예고돼 있는 상호 관세를 놓고 백악관은 다시 한번 간밤 강조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외 없이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의 저력을 톡톡히 보여주겠다라면서 굉장히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FOMC에 이어서 간밤 뱅크 오브 잉글랜드까지 일제히 금리 동결에 나서면서 시장 안에서의 추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여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가 간밤에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홀로 파란불을 켜내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밤 미국이 이 이란 측의 유가와 관련된 추가적인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 나왔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안에서도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빅테크 종목들만 놓고 봤을 때는
혼조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을 놓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 안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인프라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 반도체만 만드는 칩 회사가 아니라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인프라 회사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과 관련돼서도 코멘트를 내놨는데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팅 이 연구와 관련된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 인프라 확장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이 신기술과 관련된 기대감까지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 수치가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밤 사이버트럭 리콜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외장 패널에 대한 결함이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완벽하게 보완이 되기 어려웠던 게 이 주가에는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테슬라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 응원의 말을 전해오면서 일단은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자체를 향한 이 테러리즘과 같은 행동들이 미국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무장관까지 나서서 테슬라를 밀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러한 행위들을 놓고 시장 일각에서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모든 투심까지 다 살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를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 AI의 책임자를 교체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애플의 AI 인텔리전스 지속적으로 탑재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공개됐던 이 애플의 내부자 회의 목록을 확인을 해보면 절망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이 AI 지각생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AI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한 해 가장 큰 애플의 모멘텀이었던 애플의 AI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우려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된 채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일단 책임자를 교체한다라고 하는데 단기간 내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소식들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서 공개한 실적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2분기에 깜짝 서프라이즈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HBM 향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일단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80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고 EPS 같은 경우도 전망치가 1.42달러였는데 1.5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3배나 넘게 급증하고 여전히 다른 기업들이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시간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죠. 3% 정도 상승한 채 10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오늘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흔들렸는데 GTC 컨퍼런스에서 퀀텀데이를 놓고 사실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젠슨항 CEO가 내놓았던 코멘트들이 좀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 CES 때 젠슨항 CEO가 이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발언 하나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시죠? 해당 시기를 다시 한번 이 젠슨항 CEO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자 컴퓨터와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상장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오히려 되려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코멘트와 함께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다른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요. 단기간 안에 잘 마무리가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오늘의 주요 종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에도 금값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갑니다. 3,043달러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금값이 3,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제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원유 가격은 1% 정도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간밤 유가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또 잘 담아서 추가적인 오늘 시장 안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머스너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크게 위협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급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데이터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 지표들의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현지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에 공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의 예상치에 나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22만 3천 건으로 그 전주보다 2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아주 소폭 밑도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2일에서 8일 주간 동안 189만 2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3만 3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이나 완전 고용, 이런 이중 책무 달성을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해고와 고용이 모두 낮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 시장의 균형이 잡혔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발표됐던 지표 중에 하나는 2월 들어서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2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26만 건으로 전월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거래량이 395만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매물 가뭄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고 이 고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랫동안 관망 심리가 짙어졌던 주택 시장에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주택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어떠한 자산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수요 회복은 즉 경제가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내비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밤 나왔던 지표들 나름 시장에서는 잘 소화하면서 그렇다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또 보이지도 않았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관세와 관련해서가 지금은 시장 안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2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진 않았지만 이 대변인을 통해서 4월 2일에 예정한 대로 대규모 관세는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과 미국의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착취되어온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솔직하게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대변인은 전하면서 대규모 관세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 협상단이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의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찾았기도 했고요. 또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추가적인 행정명령으로는 교육부와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미국의 교육부는 1979년 설립된 이후로 3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현재 진행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레빗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부처의 중요한 기능은 유지되겠지만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 효율부 차원으로 계속해서 기존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컷다운을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간밤에는 관세와 관련돼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이 영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던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시장 안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유동성이 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GTC 컨퍼런스 거의 끝나가긴 합니다만 간밤 젠슨 CEO가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간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은 크게 있었지만 앞으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개발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젠슨 CEO는 지난 1월에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2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GTC 컨퍼런스를 통해 양자 컴퓨팅 연구를 위해서 미국 보스턴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은 신약 개발부터 재료 개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슈퍼컴퓨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양한 양자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발전시키고 대규모로 유용한 가속 양자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양자 연구 성과를 내놓으면서 양자 컴퓨팅 시스템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AI의 최강자로 불리는 엔비디아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이 양자 컴퓨팅 세계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의 소식도 또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를 놓고 미국 전역에서 테러와 같은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찬반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테슬라를 구매하는 모습을 직접 공개하면서 시장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미국의 상무장관이 테슬라 밀어주기에 나섰습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TV 방송에 출연해서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극찬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했는데요. 이 러트닉 상무장관은 머스크의 반발에서 테슬라 차량 등을 공격하는 행위를 비난하면서 머스크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기업가다, 최고의 기술자고 최고의 리더다라고 지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테슬라를 사라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은 머스크의 주식이 이렇게 싸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저렴하게 이 머스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뉴스 진행자가 테슬라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라고 되묻자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이 바닥이든 아니든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내가 지금껏 만난 사람들 중에서 돈을 걸 만한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월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억만장자로도 불리기도 하죠. 현재 최근에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머스크와 관련된 좀 호의적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되려 반발심을 사는 입장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무장관이 긍정적으로 머스크와 이 테슬라의 주가를 평가해 주긴 했지만 간밤 이 테슬라 리콜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급등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이 크립토 서밋이 또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코멘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가상화폐 앞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이미 모두 알고 있었던 재료였던 만큼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까지는 이어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전날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기존 82,000달러 선에서 85,000달러까지 가격 되돌림을 보였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인 가격 지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변동성이 시장에 또 나와줄 수 있을지 주말 사이의 이슈들도 같이 챙겨보시고요. 오늘 준비한 머스노 5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존 주택 판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엑센추어, 다든 레스토랑 실적 발표입니다. 좀 주식시장에는 혼란스럽긴 한데 제가 그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뭔가 막 우당탕탕 하는데 매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지 않아요? 일단 뭐를 떠나서, 그쵸? 일단 가치랑 뭐 정치 성향을 다 떠나가지고 맨날 뭐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저기 화롯불 피워놓은데 앞에서 맨날 얘기하고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딕션 완전 꼭 머리에 박히잖아요, 진짜로.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영어 프로그램 엄청 생겼다고 지금. 저도 그거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갑자기 영어에 빠졌거든요, 요즘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저기 대본 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유튜브들이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지금 알고리즘에 뜨실걸요, 여러분도. 그래서 막 그거 보고 있는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맨날 막 그 기자들하고 엄청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매일 나와서 뭘 하긴 하는데 뭐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저기 격투기 선수를 부르지 않나. 어쨌든 간에 뭘 하는 것 같아요. 막 테슬라를 막 전시장처럼 해놓고 사질 않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어쨌든 재료는 끊기지가 않아요. 그 재료가 호재냐 악재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그쵸? 호재나 악재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도 실제로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받아가지고 캐롤라인 레빗하고 트럼프 나올 때마다 그 한 명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어쩌냐고. 그랬더니 그 또 멋있는 표현이 저만 꽂힌 걸 수도 있는데 그 댓글 보니까 많이 꽂혔더라고요. 캐롤라인 레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지나가는 스냅샷 같은 거라고. 스냅샷이란 단어가 너무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변동을 하기 때문에 기자 당신이 질문하는 그 폭락한 이 시점이 카메라로 찍어놓은 이 스냅샷에 불과하다.
물론 나중에 지나고 나서 폭락하면은 그때 스냅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 물어봐봤자 뭐 이러겠죠.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게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가 테슬라 모아놓고 테슬라 사는 날 주식시장 폭락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니까? 주식시장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한 말이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스냅샷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얘기하는 게 일기 때 봐라. 얼마나 월스트리트에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느냐. 우리는 결국 이런 하는 행동들이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줄지라도 결국에는 일기 때 했던 것처럼 월스트리트가 호조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뭐 자신감이 일단 넘쳐요. 제가 보기에 이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몰아친다 이거. 그렇죠? 삼선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몰아치는 지금 경향이 있습니다. 뭐 시장의 흔들림이 심한데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길 바라지만 지금 뭐 변동성이 이제 아래로도 막 나오고 막 테슬라 급락하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인생의 스냅샷인지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트럼프 말기에 오를 것인지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행정부의 자신감은 일단 대단합니다. 자신감이 대단한 건지 그냥 내세우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 연방준비은행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자 물론 우리가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ISM에서 나오는 제조업 지수 당연히 그 두 개를 투톱으로 보죠. ISM 제조업 그리고 S&P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라고도 부르는 비제조업 지수 결국에 ISM, S&P 두 개가 시장의 영향력도 훨씬 크죠. 근데 이제 나머지 연방준비은행들에서 발표되는 것 중에서 보통 3탑으로 보잖아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랑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랑 그다음에 하나 뭐예요? 시카고인데 시카고는 PMI 지수. 시카고 PMI 협회에서 나오는 지수. 근데 어쨌든 그 12개 연방준비은행 중에서는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요렇게 도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3대 도시 정도 되잖아요. 그런 3개 도시의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를 보통 본다. 근데 물론 ISM이나 S&P보다 굉장히 변동이 좀 심하긴 해요. 그러니까 시카고만 PMI 붙었으니까 PMI 붙은 거는 걔네만 50 기준이죠. 나머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랑 필라델피아는 기준이 몇이라고 했어요? 0이에요, 얘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놀라면 안 된다고 했죠. 12.5여가지고 이거 왜냐면 우리가 ISM, S&P에 당연히 젖어 있기 때문에 50 기준이라고 대부분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50 기준인데 12.5야 그럼 완전 폭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라델피아랑 뉴욕은 0이라는 거 놀래면 안 된다는 거. 자 12.5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확 튀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거 뒤로 가볼게요. 수치가 여기 합쳐졌군요 여기. 이 수치가 44.3이에요. 이걸 마치 보면은 이게 기준이 또 50인 것 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확 튀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도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 필라델피아 지역만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수치가 너무 확 튀니까 좀 적용하기 힘든 거죠, 사실은. 이 바로 마이너스 16.4가 나왔다가 44.3이 나왔다가 18.1, 12.5예요. 이 변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한 달의 변동인데, 그렇죠? 변동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버렸으면 이건 이제 0이 기준이니까 완전히 경기 침체로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정량적 지표는 아닙니다. 정성적 지표죠.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설문조사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 상황 평가랑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개선될 건지 악화될 건지. 근데 어쨌든 이 심리 상태가 너무 변동이 너무 심하긴 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좀 이걸 블랙스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20 밑에서 놀았거든요. 그렇죠? 20 밑에서 놀았는데 이게 느닷없이 44.3이 나오는 게 좀 특이한 경우 아닌가요? 지금 이 경우가 무슨 사건이 있었던 적이 또 아니거든요, 이게. 트럼프 취임하고 이제 들어가는 지금 해였는데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너무 확 튀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블랙사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그냥 정상인 것 같아요. 이게 10에서 20 사이가 계속 나오는 이 부분. 그렇죠? 12.5가 나왔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0 초과니까 좋게 보긴 봐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높게 나와서 떨어지니까 조금 이상하죠, 좀. 자, 이 실업수당 청구권은 이제 매주 나오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369, 12에만 뭐가 틀리다고 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연방준비제도 아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그리고 12개 연방준비은행과 FOMC 이렇게 3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해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본 게 369, 12에만 딸려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과 점도표 거기에 조금 더 중심을 뒀잖아요. 왜냐면 금리 동결이니까 뭐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경제 전망 요약에 전망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강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는 일시적일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이 발언을 하고 경제가 강하다고 하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주가는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 전망 요약하고 점도표 뜯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경제 전망 요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반영돼가지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저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PCE가 예상 PCE를 올렸잖아요. 실업률도 올라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GDP는 좀 떨어지게 만들고 세계 지표가 다 안 좋게 바뀌었잖아요. 그 점도표에서도 어떻게 됐죠? 매파적인 입장이 더 많아져가지고 금리 인하 폭을 더 밑으로 외쳤던 사람들까지 더 위로 붙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는 이제 매주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실업수당초과세가 확 튀어버리면 저기 그 연준 의원들이나 임원들이 지금 봤던 경제 전망 요약처럼 실업률이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려가 아니었구나가 증명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조금 올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요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2만 3천 건 나왔고 예측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이건 매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4주 평균으로 봐야 되죠. 매주 나오는 거고 4주 평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튀진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24만 건, 25만 건 막 나왔다면은 좀 그랬겠죠. 근데 별로 안 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주 연속 실업자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90만 건 벽을 또 못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 지표는 괜찮았어요. 물론 이건 주단이기 때문에 계속 쭉 더 가봐야 되겠지만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연준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아직 나오진 않았다. 자, 그다음에 이게 또 좋게 나왔어요. 기존 주택 판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어제 나온 지표 다 좋아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는 물론 제조업이긴 하지만 필라델피아 지역은 정유산업으로 대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더 중요해요. 서비스업보다는. 뉴욕은 오히려 서비스업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지수를 그냥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는 44.3이 나왔던 때보다는 확 떨어졌지만 어쨌든 0 초과잖아요. 좋게 본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별로 안 튀었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는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세 개를 종합해보면 뭐예요? 노말하거나 좋잖아요. 합치니까 좋아요 그냥. 그래서 파월이 경제가 강하다고 한 그 자신감이 괜히 나온 건 아니다. 물론 또 봐야죠. 주 월별 지나면서 봐야죠. 아직 뭐 관세 뭐 부정적인 사람은 아직 관세의 그 효과가 아직 반영이 지표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4.26 밀리언이 나왔고요. 예측치 상해가 나왔고 그래프로 보면은 그쵸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최고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4.2%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연율로 나오죠. 연율로 환산했을 때 426만 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이 한 440만 채 정도 되잖아요. 2024년도 1월 달에 기록했던 요 부분을 이제 다음 달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어졌던 주택 판매 좋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된 거죠. 실업률이 줄어들어서 실업자가 없어지고 그럼 취직을 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주택을 막 사고 그럼 기존 주택 판매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게 사실 그동안 실적 발표 월요일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무슨 엔비디아 GTC도 있었죠. 어제는 또 양자 컴퓨터 회사 저기 CEO들 쫙 여기 소파에 앉혀놓은 다음에 퀀텀데이라고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저기 회의를 했죠. 젠슨왕은 쉬질 않아요. 그렇죠? 가죽 자켓은 갈아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FOMC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실적 발표들이 이 헤드라인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사실.
근데 이제 FOMC도 끝났고 GTC 기조연설 발표회 퀀텀 데이도 지금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 말로 갈수록 중요한 것들이 또 여기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나이키도 있었고 마이크론도 있었고요. 페덱스도 있었고 레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많이 있어서요. 여기서 볼 거는 장전에 나왔던 엑센추어랑 이 IT 컨설팅 업체고요. 그다음에 다든 레스토랑, 이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브랜드들이 별로 안 들어와 있지만 롱온 스테이크 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웃백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장 끝나고는 마이크론. 이렇게 요 세 개 보겠어요. 장전에 엑센추어, 다든 레스토랑, 장후에 마이크론. 세 개 볼게요. 자, 세 개 붙여주셨네요. 엑센추어입니다. 엑센추어는 조금 그 생소한 것 같지만 이 IT 컨설팅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빅테크 기업에 뭐 우리가 직접 뛰는 플레이어들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해주는, 그렇죠? 얘도 어떤 그 한 바운더리에 있는 애죠. 뒤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약간 선생님 같은, 설계자 같은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파는 거죠. 얘는 직접 만질 수 있는 뭐 엔비디아처럼 칩은 만질 수가 있잖아요. 칩 같은 걸 파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파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통신, 요 지금 미디어 쪽, 언론 쪽도 있고요. 파이낸셜 금융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IT 컨설팅이기 때문에 어디든 IT가 적용이 안 되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파이낸셜 서비스, 헬스 앤 퍼블릭 서비스, 그다음에 리소스, 프로덕트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비중도 보면은 굉장히 골고루입니다. 그렇죠? 24%, 21%, 30%, 13, 16 정말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곳에도 IT 부서 직원을 뽑잖아요. 보시면 다들 아시죠? 은행을 가던 대형마트를 가던 거기 다 IT 부서 인력은 채용해요. IT가 없으면 예전처럼 무슨 수기로 작성해서 일본처럼 쌀 한 톨 팔았으면 되고 수기로 작성해서 파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다 분할이 되어 있고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이 회계 기준이 미국은 다 틀려요. 보시면은. 그렇죠? 다 같은 때 발표됐는데 회계 기준 다르죠? 엑센추어는 2025년도 2분기 실적으로 잡히고요. 5% 증가했다는 건 이제 2024년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5% 는 거죠. 16.7 빌리언 달러. 순이익도 플러스 7% 늘었어요. 1.78 빌리언 달러. 이제 그 순이익을 주당 EPS는 주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2.82 플러스 7%. 그리고 영업이익은 2.24. 이것도 플러스 10%. 와, 모든 게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이 모두 다 성장을 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계 요쪽으로 나와 있고요. 아메리카 본토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왔네요. 아시아에서 마이너스 났고요. 자, 그다음에 다든 레스토랑 보겠습니다. 다든 레스토랑은 이 42.1 차지하는 게 올리브 가든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꽉 잡고 있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이 브랜드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이 롱혼 스테이크거든요.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올리브 가든하고 롱혼 스테이크 합치면 거의 70%예요. 이 두 개가 압도적인 투톱이고 그냥 파인 다이닝 있고 다른 비즈니스가 있는데 저 기타 사업에서 플러스 20% 매출이 났어요. 그렇죠? 이 기타 사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5년 3분기 이건 또 3분기예요. 3분기로 따졌을 때 매출이 플러스 6% 나서 3.2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이 플러스 3%, 323.4 밀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 2.74 달러, 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드저스트가 또 나왔네, 이번에 어드저스트. 딜루이트랑 어드저스트가 있잖아요. 딜루이트는 이제 전환사채라던가 무슨 스톡옵션 이런 거 많이 깔아놓은 기업들 그거 다 회수해서 지금 현재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때 본연의 나의 목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어드저스트는 그냥 일회성 비용 없애준 거 똑같아요. non-GAAP랑 비슷해요. 그때 조정을 해줬더니 조금 올랐어요. 2.74에서 일회성 비용 제거했더니 2.80. 그것도 플러스 7% 늘었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유통이라던가 소매 그리고 레스토랑 업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그 동일 매장 매출 비중. 근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그걸로 나눠놨어요. 올리브 가든하고 롱온 스테이크로 나눠놨죠. 지금 올리브 가든은 매장 매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을 하다가 지난 분기에 2%로 올라서고 이번 분기에 가까스로 플러스 0.6을 기록했어요. 근데 롱온 스테이크는 아주 여유롭게 그쵸? 2.3, 4, 3.7, 지난 분기에 무려 7.5. 그러니까 이번 달에 폐점한 거, 이번 달에 개점한 거 이런 거는 통계 안 넣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번 달에 개점한 데는 어떻게 하겠어? 오픈 행사 막 뿌리잖아요. 1+1 무슨 친구 데리고 오면은 +1 해가지고 막 뿌리는 그런 게 있고 폐점한 곳은 폐점했는데 다 집기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다 넣으면은 똥개 맞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한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매장끼리 비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매장 매출 성장률이 오르면 그게 진뚱인 거죠. 그게 롱온 스테이크는 7.5 났고 이번에 2.6으로 떨어지지만 플러스를 지금 5분기 연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브 가든하고 롱온 스테이크가 7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인데 롱온 스테이크가 조금 더 매장 매출 성장률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좀 여기서 가장 압도적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두 개 딱 띄워놓고요. 기호랑 그 종목명 지우잖아요. 그거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00명 투표하면은 반 이상 못 맞출걸요? 훨씬 더 될 수도 있고. 너무 똑같거든요. 진짜로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게 나오면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기뻐해요. 그렇죠? 자, 매출 보겠습니다. 오, 38% 8.505 빌리언 달러. 엄청납니다. 지금 매출이 40% 증가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지금 순이익이 100% 증가했습니다. 자, 엄청나죠, 지금. 이거 엔비디아 브로드콤이 아닌데요. 그렇죠? 디램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99% 증가한 1.41달러. 그다음에 넌 GAAP 나왔죠. 어디더스랑 비슷합니다. 넌 GAP도 일회성 비용 제거해 주니까 조금 더 올랐죠. 1.41에 1.56. 이거는 100% 이상 증가해서 초과죠, 초과. 이상이면 이꼬르가 있어야 되죠. 이건 초과죠, 부등호가. 초과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자, 당연히 컴퓨터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거의 60%로 압도적인 회사고요. 모바일 비즈니스가 13.3 정도 되고 인베디드랑 스토리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스토리지가 지금 54% 증가했네요. 이 지금 모바일 분야는 좋지가 않았거든요. 모바일 분야는 마이너스 32%가 났는데 이 컴퓨터 네트워킹 비즈니스에서 100% 초과의 성장률이 나와버렸군요.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여기에 뭐 풍향계라고도 불리지만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유사하니까 사업 구조가. 자, 디램. 와, 디램에서 76%가 나왔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낸드 플래시가 여러분들 요즘엔 하드 안 넣고 SSD 끼잖아요. 컴퓨터 조립 컴퓨터 사보시면은 SSD 안에 낸드 플래시랑 컨트롤러가 같이 들어가서 SSD를 팔려요. 그 저장 장치가.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다 저장 장치잖아요. 휘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근데 지금 디램이 거의 80%의 매출 증가를 기록해낸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23%의 성장을 기록을 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삼전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지금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거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레스토랑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지금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위에 계란 올라간 메뉴를 파는데 다른 레스토랑이 롱온 스테이크에서 그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롱온 스테이크 매장 매출 성장률 좋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고기 가격, 계란 가격 올린 거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켰어도 롱온 스테이크의 발길이 안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허튼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트럼프가 어제 또 한마디 했죠. 트럼프가 결국 한마디 할 줄 알았습니다. 자, 4월 1일이 아니고 4월 2일 날 상호관세 보고하는 이유도 말해주죠. 왜요? 4월 1일이 만우절이어서.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트럼프가 4월 1일이 첫날인데 왜 안 했냐고 했더니 기자가 4월 1일이 만우절이어서 내가 그날 상호관세 발표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까 봐 4월 2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월 1일 날 그 상호관세 발표도 안 하고 빈 공간이잖아요. 그때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맨날 그 자리를 원하니 4월 1일을 한번 바꿔봐라.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 파월 말만 하지 말고 그냥 한 달만 둘이 자리 바꿔봐.
전날 FOMC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심리를 뉴욕 증시가 반영을 해주자 어제 국내에서 코스피도 같이 오름세에 몸을 실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0.3%의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2,637선에 보였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사흘간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이 됐었던 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드디어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탈환시키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집중대구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급 블랙홀이 나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도 기대감을 안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와줬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나인테크부터 이니텍, 펌텍코리아 등 개별주 위주로 중소형주의 가격 상승이 있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업황별로의 시장 흐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가격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요. 이 SK온이 닛산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총 15조 원 규모이고 무엇보다도 일본 완성차 납품의 첫 사례이니 만큼 이 전반적으로 국내 2차 전지 대형주들에게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오랜만에 4%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것도 이날 관련주들에게는 힘이 되어줬는데 앞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52주 신고가 들어갔었던 나인테크가 15%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성우 같은 경우도 14.3%대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연일 좋은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 전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정도 상승한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봄을 맞이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낸드라던가 DRAM 쪽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날장에서 대형주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나왔던 것도 소부장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이슈에서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이슈로 선정을 해드렸던 토픽이었죠. 퓨리오사 AR 관련주들 이날장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4x4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나 DS 인베스트먼트도 모두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한국 정부가 국가 전략기술 심사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로 메타가 퓨리오사를 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간 외에서의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간의 하한가 같던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M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 오리엔트 그룹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일단 IM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납입일이 변경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만한 이슈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유상증자 소식을 들고 오면서 시간에서 급격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최근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고평가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던 만큼 지금 3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올렸던 주가에 대한 부담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99년도 이후 처음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증권의 취득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시설 자금이 필요해서 일단은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시간 외에서는 부정적인 매도 흐름이 강했던 만큼 오늘 장중의 변동성도 유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관련주로 불리는 오리엔트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 외에서 하한가 그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겹쳐져 있어서 이 시기적으로 좀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 정치 테마주들은 워낙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는 만큼 어제 시간의 하한가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 두 가지 정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자 면제를 해줬는데 그에 화답하듯 한국 정부도 비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오는 3분기 안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편하게 한국에 올 수 있음을 시사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여행주라던가 카지노 관련주들, 항공주라던가 혹은 화장품이나 의료 관련주들까지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함께 기억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 또 하나의 충격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이슈로는 HBL 그룹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안으로 이제 FDA 승인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3시 정도에 속보로 전해졌고요. 결론은 승인이 다시 한번 불발이 됐습니다. FDA가 보완 요구서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의 시그널이 조금 더 강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미중 갈등의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 중국 리스크를 안게 된다면 승인 안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다만 반대로 최근에 HLB 그룹 경영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룹사 지분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또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엔 정말 승인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발이 됐고 지난 이 허가 불발 시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 원이나 증발되는 엄청난 그룹주 차원에서의 폭락이 나왔었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일단 개장 상황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 외 글로벌 이슈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진 가운데 일단 주요 컨퍼런스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그리고 블록체인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를 놓고는 일단 간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이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이고 본인들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겠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일단 양자 컴퓨팅 자체를 놓고는 아직까지도 의문은 있다라는 발언을 같이 내놓으면서 되려 관련주들이 좀 피해를 보는 모습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GTC 컨퍼런스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GTC 컨퍼런스와 관련된 영향으로 오를 수 있는 주가의 변동성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되려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컨퍼런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으로 직접 참여를 했는데 물론 긍정적인 말들을 대거 내놓긴 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들려줬던 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진 못했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돼서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4월 2일에 상호관세 예정대로 시행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다시 한번 현대차를 거론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에 와서 대규모로 투자해라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압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은 3%에서 4%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연이은 가격 상승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의 주요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넥스트레이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첫 거래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미국 쪽에서는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2월 PCE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2월 PCE를 놓고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지만 최근 관세 불확실성 등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PCE 지표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쯤 돼서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어인 서울이라는 컨퍼런스 개최를 하는데 CEO가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소식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이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분위기는요,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마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FOMC 의사록 회의 결과 다소 매파적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들어 올리는 분위기가 단 하루밖에 가지 못했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0.3% 깊게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약세장이 포착이 됐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가 지속적으로 불안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해서 시장을 흔들 때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아직 괜찮다, 인플레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밤사이에 나왔던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노동지수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데 힘을 실어줄 만큼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 4.2%가량 증가한 426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은 물론이고요. 전월 대비로도 훨씬 더 좋은 판매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부진하다,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조금 우려가 과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동의 실업주당 청구 건수, 주당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22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1,000건가량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도 견조한 고용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현재 지표는 괜찮은데요. 전망치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성장률 낮아지고 있고 물가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아직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드워치가 25bp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체크하고 있는데 5월 금리 인하 확률은 10%가량을 조금 더 낮아진 반면에 6월 금리 인하는 68%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래 전망치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전망치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다음 달보다는 다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연준을 향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압박의 멘트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은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간밤의 미증시 종목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트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S&P 500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에너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았었는데요. 기술주들 가운데서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의 낙폭을 보인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종목의 상승률을 좀 견조하게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장중에 낙폭을 좀 지속하다가 막판에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유틸리티, 에너지 그리고 금융과 헬스케어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가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젠슨 황의 퀀텀데이에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자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젠슨 황이 본인의 기조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했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 양자컴퓨터 관련된 기술력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지금 상장한 기업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지 지금 언론에서는 양자컴퓨터 기업도 상장을 할 수가 있어라고 부정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요. 젠슨 황의 이 기조가 변하지 않은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그 20년 전혀 긴 시간이 아니고 엔비디아를 이렇게 끌어올리기까지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들 기술 앞으로도 개발되긴 할 것입니다만 여전히 시간은 좀 길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이와 함께 엔비디아가 가속 양자성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거에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리게팅 컴퓨터가 한 9%가량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아이온큐 역시나 9% 이상 정규장에서 낙폭을 보이면서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이슈 있는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다소 엇갈렸던 움직임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통안전국이 사이버트럭 46,906대에 대해 리콜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외관에 있는 부품이 떨어지게 된다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리콜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전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콜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슬라 장중에는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장 막판에 들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0.1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19달러에서 13달러로 내려잡으면서 4%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면서 투자 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하 실적을 보이면서 정규장에서 무려 7% 이상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년 만에 주가의 하락폭이 가장 깊었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의 눈은요, FOMC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지표들에 좀 시선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퀀텀데이라던가 아니면 GTC와 같은 엔비디아의 일정에 시장의 눈이 맞춰 있었는데 이제는 또 다시 개별 종목들의 실적으로 시장의 눈이 옮겨지고 있는 시즌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원자재 시장 WTI 브렌트유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또 다시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제재안을 밝힌 가운데 여기에다가 오펙 플러스가 추가적인 감산안까지 발표를 하면서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간밤 1.6%, 1.7%가량 상승했습니다. WTI는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금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연일 숨고르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0.1%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1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이고요. 날씨가요, 아침에 저 출근하는데 확실히 좀 한결 좀 훈훈해졌다고 그래도 될까요? 확실히 좀 이게 쌀쌀하다는 느낌도 요즘 이제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마저 드는 그런 날입니다. 날씨는 되게 좀 약간 묵직하고 흐린데요. 어쨌든 온도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참 봄은 오긴 오는 거죠.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들 이제 살펴보죠.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톱 기사로 공매도 얘기를 전면에 올려서요. 오늘 1면과 5면에 걸쳐서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공매도 기사, 그러니까 1면과 5면 이 두 면을 잘 살펴보시면 공매도에 대해서 꽤 좀 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일단 톱 기사부터 좀 잠깐 보면요. 외국인 돌아온다. 공매도 부활은 증시에 보약이 다 이제 일단 결론이 이렇고 3월 31일 날 전면 이제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각,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포 요쪽으로 좀 이들리 이제 기사에서는 좀 표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일단 중단됐던 것 자체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강력한 그런 어떤 항의 이런 부분들이 좀 밑바탕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시장이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하다, 그다음에 불공평하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하게 좀 공매도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전자 시스템 이 시스템까지 돌려보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뭐 차단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모르는 거죠. 이번에 거래소 거래 중단 사태처럼 일단 그 개인 투자들의 현재 그 어떤 느낌은 좀 그런 좀 부정적인 쪽으로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시장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외국인이 사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를 할 때 다 일단은 다 포지션을 양쪽을 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뭐 이를테면 현물을 산다 그러면 또 파는 쪽에 이제 공매도를 걸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당연히 뭐 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일단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늘 쓰는 투자 전략을 한국에서도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가을에 MSCI 선율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정도를 일단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제가 좀 잘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봤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과거 공매도 재개 후에 한 달간 그다음에 3개월간의 이 수익률 같은 거를 좀 자세하게 잘 표를 통해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그 전에 있던 세 번이 이제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죠. 두 번째가 2011년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가까운 팬데믹 때 저렇게 세 번의 이제 공매도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요. 내용에서 보신 건 첫 번째 보라색이 이제 코스피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S&P 500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때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더 한 달간의 3개월간의 수익률이 더 좀 좋았죠. 그다음에 한 달 때도요. 0.5% 정도 올랐으니까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 재정위기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석 달간 5.6%, 그다음에 처음에 한 달간은 1.7% 코스피가 좀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차 때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는 코스피가 1.7%, S&P 500이 5.1% 각각 올랐는데 석 달 사이에 1차 때는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도 한 1%, 1.3% 정도 올랐으니까 결국은 공매도가 재개고 난 다음에 시장은 한 달 뒤부터 한 달 이상 상황을 보면 다 올랐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과거 세 번의 공매도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수익률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공매도 재개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고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타깃을 어떻게 좀 삼아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이 얘기는 이제 그동안에 언론에서 좀 많이 다루던 내용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타깃은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일부 그다음에 종목들 중에서 좀 최근에 펀더멘탈적인 뚜렷한 어떤 실적의 어떤 개선이 없이, 그러니까 수치가 명확하게 나온 거 없이 주가가 급등했었던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방산이나 조선 중에서 수주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그냥 좋아질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례를 하나 든다 그러면 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를 들어 알래스카 뭐 LNG 프로젝트 때문에 뭐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올랐던 종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단 뭐 조선주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철광 쪽 이쪽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수치로 나온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으신데 이제 그런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좀 계속 요즘에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뭐 대차 잔고가 뭐 거의 10% 가까운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기사를 잘 한번 좀 챙겨 보시고 좀 종목을 선별을 해놓으시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공매도 초반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종목들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뭐 펀더멘털이나 다른 것들이 좋아서 이 종목들을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종목들이 만약 그 안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반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환율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이제 오늘 오늘 뉴욕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일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우려감이 좀 나왔다라는 점도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죠. 3월 초만 해도 103 정도 그저께 기록을 했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거죠. 미국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올라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의 환율은 107, 8까지 올라왔던 게 103까지 지금 한 2, 3% 정도 떨어진 거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 환율도 1,450원까지 갔던 게 대략 2, 3%라고 그러면 한 3, 40원 정도는 떨어져서 1,400 한 1, 2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와야지 그동안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동돼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원 달러 환율 1,450원대 여전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는 그 3, 40원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좀 미래일 신문이 온라인 기사에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표 한번 달러 인덱스 표 한번 볼까요? 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나으실 텐데. 좀 이따 뜨겠죠. 이렇게 원화가 좀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면 저렇게 쭉 올라갔던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게 이제 관세 리스크에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던 그 영향을 좀 3월달 들어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의 타격을 한국이 가장 많이 볼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좀 너무 높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내수장이 워낙 또 작죠.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의 내수 시장이 다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더 좀 썩 좋지 않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정도 헌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전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나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 된다고 해도 상당히 지금 한 2주 정도 이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굳이 덧붙이자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다시 좀 공격을 시작했다는 이런 지정학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보는 건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도 좀 그런 어떤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똑같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문제들이 더 반영되다 보니까 더 내려가야 될 환율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산업 쪽 기사에서는 이게 가장 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장 마감 후에 5시가 다 돼서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3조 6천억짜리 내용이고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 계획의 내용들은
여기 부재 한번 보시죠. 부재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 중동, 호주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겠다. 최근에 호주 방위 산업하고 조선을 같이 하고 있는 오스탈이라는 회사 지분을 일부 인수해서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도 이제 이 안에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10년 뒤에 매출 70조, 영업이 10조를 목표로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방산과 조선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그런 그룹으로 거듭나겠다. 그거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의 지분을 또 인수를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이제 한화 그룹 내에 이제 방산과 조선의 어떤 핵심을 다 몰아줬다라는 것도 몰아주고 있는 것도 지분 내부 지분 정리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한화의 어떤 그룹의 그런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널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3조 6천억에 대한 엄청난 자금을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뭐 이런저런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 방산이랑 조선으로 돈 많이 벌지 않았어? 근데 무슨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해? 삼성 SDI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좀 따져 보면 지금 한화 그룹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부채성 자산이 대략 한 10조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뭐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사실 방산이나 조선이 돈 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뭐 작년 정도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썩 좋은 어떤 실적을 내지는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 5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따지고 보면 한 5조 원 정도의 부채성 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적으로 뭐 회사채라든가 또는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데 한화 그룹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그룹의 어떤 이런 위상을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우려 같은 거를 뭐 하나가 몰랐겠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3조 6천억짜리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인프라도 건설하고 또 지분 투자도 되고 해서 이런 조선과 방산 쪽에 그런 글로벌 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좀 쌓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한 4%좀 넘게 떨어졌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건데 이제 주말에 이제 바로 또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그룹 쪽 보시는 것처럼 하나 시스템 8%, 엔진 7%, 거의 8%, 오션도 6%대.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5% 떨어졌죠.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거의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자, 시장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반응이 어제도 사실은 조선 방산 쪽에서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타격을 좀 받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그 여파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하나 에어로의 그러니까 하나 그룹의 이런 비전을 이제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삼성 SDI는 업황 자체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좀 있어서 더 컸습니다만 방산이나 조선 쪽은 좀 업황이 워낙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그룹들, 하나 오션이나 이 하나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되게 또 좋은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래서 방산 얘기도 좀 마저 좀 해야 돼요. 어제 방산주들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상당히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좀 한번 보면은 제가 좀 따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요. 어제 방산주들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외국인들 순매도가 어제 방산주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넥스원 뭐 등등등 외국인 순매도 좀 많이 보였는데 자 어제 방산주들이 급락을 했던 배경은 이거였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38조짜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 좀 더 되죠. 그 정도의 대규모 유럽의 방산 시장이 열렸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한국 방산 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 방산이 뭔가 수혜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웠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완제품 가격의 65%를 EU 또는 유럽 경제지역, 유럽 자유무역연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계약한 회사들, 국가들 이런 데 하청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5%도 결국은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어떤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제휴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식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참여 자격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을 게 너무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35%,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의 기대치는 35%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그 35%마저도 누구랑 또 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가 되니까 이제 상당히 좀 쪼그라든 기대치가 쪼그라든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 이게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도 보면은 계속 우리나라가 한전 기술이나 한전 측에서 그 원팀 코리아를 구성했던 이 한전 관련 계열사들이죠. 그쪽에서 이번에 네덜란드 원전 시장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계속 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대했던 게 이만큼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훨씬 더 못 미치다 보니까 자꾸 시장이 좀 쪼그라드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기대치 때문에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고 뭐 사실 밸류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 또 사실은 모릅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납기를 하는 어떤 이런 능력들, 그다음에 아주 적절한 가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럽에서 다시 조금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나온 상황을 놓고 봐서는 기대치에 비해서 좀 못 미친다. 그러더니 기대치 때문에 이만큼 올랐으니 당연히 그 기대치에 대한 거품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어제 방산주 주가들이 이렇게 동반해서 하락했던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앞서 이제 조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면서 이제 조선 쪽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선 어제 급락한 조선주와 방산주가 이대로 이제 계속 이제 무너져 내릴 것이냐 그렇게 과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 업황이라는 게 그게 기대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조선 같은 경우 수주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이 강한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사그라드는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장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너무 크게 실망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경제에도 공포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경제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포를 소개해드리고 공포와 탐욕지수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경제의 공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 공포, 리세션인데요.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는데요. 소비가 줄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리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곤 하죠. 다음은 D의 공포인데요.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의 축소로 인해 물가 하락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보유한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와 생산도 위축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며 결국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본이 1990년대부터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I의 공포,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공포는 S의 공포입니다. S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저상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도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책 대응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경제에는 다양한 공포가 존재하는데요.
공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는지 아니면 탐욕적으로 달려드는지를 측정하는데요. 지수가 낮으면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는 의미이고 지수가 높으면 탐욕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참고해 매매 전략을 조정하기도 하죠. 이처럼 경제의 공포는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일상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이해하고 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 공포들, 공포와 탐욕 지수를 잘 기억해 두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상황들은 저희도 잘 살피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오늘 금요일이죠? IM증권 이정훈 이사님 모시고 또 시장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은 이쯤 되면 추세를 참 이게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좋게 보면은 바닥을 다지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유로존하고 이머징 마켓이 좀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빠졌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방산주들이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미국장에서 빠져서 유로존이나 이머징으로 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금이 혹시 다시 미국으로 이제 컴백하지 않을까 하고 지켜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별 움직임은 없었다 일단. 미국 시장도 그렇게 싹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그렇죠. 심리가 좀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장 사실 뭐가 특징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장하고 이제 좀 직결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이제 그거마저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부여잡는 거네요, 막. 네, 예. 가이던스보다 예. 조금 뭐 한 1억 불 정도 더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AI 쪽으로 해가지고 HBM 그 마켓 계속 커질 거다라는 얘기 했던 거. 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한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할 거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그 레거시 쪽 또 뭐 HBM 쪽이 됐든 레거시 쪽이 됐든 간에 이제 마이크론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네. 주로 이제 3, 4공이 가는 구조라고 했을 때 역시 비슷한 궤도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는 레거시 쪽 관련해서는 반등은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잠시 후에 아마 또 그 질문을 당연히 뭐 드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뭐 이사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어제 또 삼성전자가 또 6만 원대 넘기도 했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도 결국은 이 어떤 레거시 쪽의 업황 개선 요 어떤 분위기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를테면 연말까지라도 적어도 올해라고 봤을 때 갈 수 있는 건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에 좀 비교적 기대를 유지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FO 이제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8기가 그 디램이 지금 보통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12기가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이런 것들의 수요 용량의 이제 증가, 그다음에 10월이면은 윈도우 10이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11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노트북이나 이 PC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PC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 대개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서 구매했을 경우는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수요가 일어날 교체 것이다. 수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마이크론만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보는데 이 레거시 쪽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소말하는 소부장 쪽으로 뭔가 더 오더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다. 그냥 커버해주는 정도의 투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굶주려 있었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수주는 분명히 들어올 거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나오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업사이클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느낌이 마이크론만 그러진 않을 거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DDR5에서도 넘버원의 위치가 아닌데다가 DDR4 이하에서는 이미 그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그쵸. 치고 들어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이쪽에서 추가적인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제품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난도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HBM 쪽에서 어찌됐든 간에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쪽에 포커싱을 해야지 네. 레거시 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과거 이건희 회장님 시절처럼 남들 안 할 때 내가 투자해서 기세를 잡겠다 이런 식의 투자는 자칫하면은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제 뭐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 SK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서플라이 체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그러면 지금 기대치가 국내 쪽에서 3사 쪽에 조금 낮춘다 그러면 결국 좀 중국 쪽의 그 소부장, 중국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소부장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런 회사들은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저사양급 레거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 LCD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자기네들이 그 시장을 완전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엔비디아의 실사를 통해 가지고 뭐 평가 점수가 좋았다는 얘기 삼성전자 나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본격 납품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교롭게 어저께 그 여타 그 바이오라든지 방산 또 조선 이런 쪽 섹터가 네.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렸던 거, 네네.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아침에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놓고 보면 레거시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림은 괜찮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조금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특히 이제 좀 제한된 어떤 공급 라인을 갖고 있는 쪽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이제 매출이 가능한 쪽,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 내용을 믿는다고 하면은 삼성향에 대해서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관련돼 있는 체인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이제 두 개로 요약이 되네요. 하나는 레거시 쪽 관련해서는 이 3사 외에도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다른 업체들한테도 좀 이렇게 장비나 뭐 소재든 뭐 부품이든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력이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는 삼성향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 HBM 관련해서 좀 찾아보시면 이번에 분위기에서 좀 잘 순조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선 방산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3.6조면 사실 시장이 되게 부담스러울 만한, 그런데 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계속 방산주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격이 아니냐, 또는 이런 어떻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을 하나 측에서 좀 잘 이렇게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처럼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주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하나오션 지분 1조 3천억어치 그 계열사 통해서 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예,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방이 이제 하나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 예. 그쪽 뭐 해외 법인, 국내 법인 해가지고 많이 상당 부분이 들어왔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인수할 것 같았었으면 애초부터 왜 그걸 오션 지분을 인수할 때 쪼개서 인수했느냐. 돈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리고 1조 3천억을 갖다 거기다 그 인수자금으로 쓰고 나서 다시 3조 6천억을 증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약간 기시감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고려아연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 다 해놓고 나서 바로 유상증자 했던 것처럼 이게 뭐 사실은 하나 여러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유상증자 그 금액도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네.
사실 저는 하나그룹이 작년부터 계속 M&A를 해가면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하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 해왔지라는 그 고민을 했었고 그 내용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옛날 90년대 때 500%라면 그냥 평균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시대의 500%대라고 그러면 이건 사실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방점을 찍어가면서 올려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또 리저너블한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을 설득하고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런저런 뭐 상황들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이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방산주 지금 들어갈 만 해요. 제가 여쭤봤어요. 항상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했더니 결국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셨던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유상증자라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나 이런 전반적인 시장 봤을 때는 악재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제도 한 5%까지 떨어지고 시간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만약에 이게 이제 오늘 현물 시장에서도 또 정규장에서도 많이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 이 상황을 이 주가 하락의 상황을 정말 모처럼 찾아온 어떤 신규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잘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해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목표 주가 85만 원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기회라는 뉘앙스로 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러티브가 여전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유럽 얘기요? 유럽 쪽 자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걸 우리나라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도 이제 조건이 붙은 걸 봤을 때는 당장에 현저화 비율이 6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줄게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다 100% 단독 법인이 가능하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될 때는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현지화 전략을 간다고 했을 때는 합작법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현재 이제 폴란드에 들어가 있는 현대로템이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5 합작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 100% 제작해서 넘어갈 때 대비해 가지고 거기 재무제표상에 기재되는 수익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당분간은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는 게 폴란드 2차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짧게 조선주도 한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판단을 좀 드세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나그룹이 또 하나오션이 오스탈 그 이사회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반대됐죠. 100% 반대 이제 이사회에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고 오션이 빠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방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부과가 되면서 조선주 전체에도 영향을 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최근에도 지금 보면은 대규모 수주들이 다 사실상 중국으로 갈 것들이 넘어온 것들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 것도 하셨죠. 그렇고 브라질사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행정명령 이제 서명할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선 관련해서 USTR 관련된 부분들. 그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건 이제. 그게 서명이 돼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부분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은 다른 결로 보고 있지만 저는 좀 조정은 어쨌든 PBR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이 PBR이 8배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는 그래서 하나오션보다는 좀 다른 쪽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어떨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제 이사님이 어떤 기준점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제 PBR 8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PBR 한 5배나 6배 정도까지만 떨어져 줘도 뭐 그렇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 사실은 PBR로만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도 PBR이 4배 근처예요. 안 싸요. 8배. 안 싸요. 그 PBR 4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조선 쪽에서는 거의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숫자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사이클 자체가 다들 28년, 29년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군함 관련된 건 시작도 안 했고 네. LNG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미국 관련된 거는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8년치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네.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 중국은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보고 여기에다가 USTR 그 안이 만약에 정식적으로 발효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컨테이너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오는 것처럼 한국 쪽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이게 그 사이클 자체가 2030년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 직전이죠. 미국 얘기 한참 나오기 전에 주가는 정말 2027년, 8년까지는 다 반영이 된 거였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그 이후에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30년 이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조선주는 방산주와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는 조금씩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선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될 게 어제 시장만 놓고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제 바이오주가 많이들 떨어졌어요. 특히 뭐 알테오제는 그래 뭐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오늘 사실 새벽에 HLB 얘기는 이제 확정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제는 확정이 돼서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를 때였고, 근데 어제도 그 HLB 쪽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이 뭔가 조금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어제 시장의 특징이 많이 올랐던 섹터가 이제 급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팔면서 빠지면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저께는 바이오가 두 가지 중요한 그 발표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테오젠 그 SC 제형 3상 관련해 가지고 초록이 나왔고 예. 또 하나는 그 유한양행의 또 임상 3상 결과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 생존 기간 연수를 갖다 더 늘려 가지고 되게 획기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내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나왔는데 그게 이제 셀 온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는 어쩌면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월말 그 시작이 될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딩의 어떤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HLB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어제 예정이 원래 어제였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뭐 내일 예정이 나올 것 같다, 내일 발표하겠다 얘기할 때부터 시장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반응이 좀 있었어요. 좋을 거면 벌써 나왔겠지 이런 뭔가 거군요. 좀 그런 반응이 좀 있었고 원래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공시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제 HLB 그룹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주로 그동안 해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뉘앙스가 뭐지? 약간 좀 저는 좀 그랬었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급락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알테오젠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순식간에 지금 한 8만 원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또 고점에서 산 물량들 반대 매매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HLB의 부담이 또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많이 빠지면 이제 바이오 끝이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바이오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기 시세 흐름을 보고 추격 매수 또 추격 매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포지션은 사실 거의 늘리질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많이 빠지면은 오히려 이제 검증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기업들 있다. 중심으로. 저는 네. 여전히 네. 플랫폼 쪽으로 해서는 관심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큰 섹터 세 가지 말씀을 좀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가지죠. 반도체까지 하면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까지.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했던 네 섹터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네 섹터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이사님으로부터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시장 얘기를 하시면서 조선, 방산, 바이오 쪽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을 주로 좀 팔고 그다음에 그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만 그러면은 거의 혼자 부각이 되고 예를 들어 다른 섹터들은 혹시 뭐 눈에 띄는 데들은 없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섹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월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초 시장의 특징 가운데서 보면은
월초에도 그랬었어요. 바이오도 밀리고 성장주도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도 살짝 밀리고 방산도 좀 주춤하면서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자산주들이었습니다. 자산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뭘 생각하면 뭐 될까요? 대표적으로 뭐 지주사들 얘기하면 되나요? 철강주 쪽도 자산주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쪽에서도 자산주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쪽이 움직였었는데 어저께 흐름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이걸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한 7% 가까이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갔고요. 요즘에 확실히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은 안 되지만 현대제철 주가도 견조했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LG화학 주식이 또 강하게 어제 올라왔었고요. 급등했었죠. 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자산주 쪽으로 자산주는 계속해서 꾸준히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그만큼 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또 반증해 주고 그런 있다. 거죠. 그런 예.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수만 자꾸 쳐다보시는데 환율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영 찝찝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를 때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이게 예, 같이 그렇죠. 동조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터키 쪽이 정정불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폭락하면서 네. 주가 폭락하는 그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터키도 하여간 거기도 계속 하여간 끊이질 않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 움직임도 다음 주 혹은 또 그 다음 주 뭐 예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네. 선해지성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어디로 갔든지 간에 지금 환율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계속해서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침에 브리핑할 때 환율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하면 환율이 원달러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원래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환율이 좀 어제도 1,460원 이렇게 8원 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고 찜찜하고 뭔가 이게 좀 마뜩치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시장이 우리도 참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롤러코스터네요. 비교적 견조하다는 느낌을 지우지는 못하겠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안심은 안 되는 이런 상황. 참 다음 주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주도 참 불안감이 이렇게 잦아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한 2주간 좀 그 시장을 보면서 난이도는 당연히 높고 그다음에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왜 올랐는지가 또 불안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적극적으로 뭐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니까 이걸 사보고 저게 빠지면 저걸 팔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해서 내가 보는 뷰하고 좀 시장이 뭔가 매칭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투자 문화가 투자 뭐 행태라고 그럴까요? 이게 뭔가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고정관념처럼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 계속 갈등이 됐었던 것들이 뭐냐면 손님들이 현금을 놔두고 있으면 내 자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되게 많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하고 같이 거래를 하셨던 분들도 그런 컴플레인들을 계속 하시고 근데 이제 저하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아니면 현금을 늘려나가는 거는 을에 당연히 뭔가 본인이 찜찜한 게 있어서 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씩은 큰 위기를 경험해 보시면은 알게 되십니다. 네. 그냥은 뭐 무조건 주식 계좌에 돈 넣어놓으면은 현금 있으면 안 되고 100% 주식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투자는 아닙니다. 예, 요즘 뭐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미국의 좀 유명한 그런 투자 거인이죠. 그 양반이 요즘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도 오늘 이사님 말씀에서 조금 더 같은 맥락으로 좀 느껴집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또 하루 오늘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또 세부적인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